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장지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오늘이 저희 마지막 녹화예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마지막 녹화고, 여름쯤 해가지고 해설 강의도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졸 단계를 이제 두 회차 풀어드릴 거고, 고졸 단계 두 회차 이렇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론 강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5강은 이제 하반기에 보급이 되니까 하반기쯤에 이제 포털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12회차 맨 마지막에 있는 23, 24, 25 그 문제가 조금 해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13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이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맞는지에 대한 어떤 해설이 조금은 미흡해서 이걸 다시 보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3번의 어떤 화제에 대한 것, 조금 간단하게 너무 짚어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읽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갈래적인 특성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굳이 필요하냐, 산업에서 인간이 필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자동화라는 건 자동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다 기계가 대체하는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인데 굳이 인간을 쓸 필요가 있냐? 인간이 기계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이 질문이 이 바로 근원적인 질문이 되겠죠.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즉, 인간이 어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기계보다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과 동시에 여기처럼 과연 인간이 이 시대에서 인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수단은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항상 인간은 그 위기 때마다 결핍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면서 생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 자동화 시대에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생존 수단, 인간의 어떤 생존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보면 된다는 거야. 역사상으로 봤을 때 교훈상 결핍과 고통에서 항상 그것을 극복하면서 생존을 해왔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도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뭔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인류는 항상 그때마다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니까 이 위협과 결핍을 극복하면서 뭘 터득한 거예요, 인간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터득해 왔고, 그렇게 해서 그 유연성과 창의성이 올라갔다는 거죠. 능력치가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위기를 극복하면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워진다는 건 유연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치, 역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바로 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가 없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기계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유연성과 창의성이 없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것, 그 인간다운 능력은 유연성과 창의성인데, 이 유연성과 창의성은 기계에 가르칠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어떤 결핍과 고통이라는 이 약점이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유연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한테는 가르칠 수 없어. 자,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오고요. 뭐가 또 나오냐면, 그래서 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거죠. 유연성과 창의성이야. 그래서 보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항상 이러한 위협과 결핍을 극복해 왔고, 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 기계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것과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25번에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설명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시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논설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운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를 떠올리시면 되고, 무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희곡이라는 말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이해하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는데, 감상한다, 공감한다 라는 표현은 조금 이 논설문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3번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를 고르라는 건데,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인데, 여기 2번, 그리고 3번, 4번이에요. 물론 다 한 번씩은 언급이 됐었어요. 다 한 번씩은 언급이 되었었는데, 얘네 중에서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각각의 개별 별도로 존재하는 애들인데, 과일은 얘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일 안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번과 3번은 4번에 다 포함이 되는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위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선택지인 4번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저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구별하는 요소는 유연성과 창의성인데,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는 유연성과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이 부족함과 결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라는 그 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즉, 이 시대에,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두 풀었고 이제 다음 회차 13회차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여기 부탁이나 건의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이나 건의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차분하게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게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2번 보시면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에 대한 토론의 일부인데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친절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신문식 토론의 어떤 텍스트인데 보통은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는데 여기는 이름으로 나열을 해놨죠. 그러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너가 한번 더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는 찬성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찬성이겠구나 이거는 반대겠구나 하고 예측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복용을 보시면 학생 개인에게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보아서 사교육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일 거고 그다음에 철수를 보시면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는 있어. 하지만 수준별 수업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럼 이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겠구나. 왜? 여기 하지만이라는 역접부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건 플러스적인 내용인데 뒤집겠다는 거니까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즉 반대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걸 골라주면 돼요. 사교육보다 좋기 때문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안 될 거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부정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3번 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이거는 수준별 수업의 폐해가 되겠죠. 안 좋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의 근거로 적절하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4번을 보시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주입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번은 화제랑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밑줄 친 단어 중 다음 규정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한글 맞춤법 1항을 보시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데 다만 어법을 맞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법을 맞는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뭘 유지해야 된다?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이제 맞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2번에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들어가가 맞지만 원래는 기본형은 들다죠. 그죠? 들다에 어가 붙고 그 다음에 가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용언과 하나의 용언 두 가지 용언이 합쳐지면서 어라는 연결형 어미가 같이 연결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 형태예요. 즉 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깨졌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시면 맞춤법에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반영된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주격조사를 이제 이가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대신에 깨서를 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깨서 들어간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깨서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만 주어지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지금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 있어요. 주체 높임이라는 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즉 문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어떤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높임법도 마찬가지고 높임의 대상은 사람만이 높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사람이 주체로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끔 사물이 높여지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도. 지난번 회차에서는 찾으시는 색상은 없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찾는다라는 말에 씨라는 말을 붙여서 높일 수는 있지만 색상이 없으세요 할 때 없으세요의 주체는 색상이죠. 색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어서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주체든 객체든 상대든 간에 다 사람만 높임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어머님 밥은 드셨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대화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높임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곤 했다, 산책을 간다. 근데 이 산책을 가는 이 서술의 주체가 누구냐면 할아버지가 산책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높여야 되는 주체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깨서를 붙였기 때문에 2번 정답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3번에 아버지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일반 주격 도사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깨서가 쓰이지 않았죠. 4번 선생님은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기억,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볼게요. 기억은 안자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얘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잘 고친 거 맞고요. 그래서 여기는 찻집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창가에 앉아서 그 사람이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찻집에서 친구 만났고 그 사람이 이제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일성에 어긋나는, 즉 일관성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르는 소녀가 저부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터보다는 조사는 에게라는 조사를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즉 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만났습니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면 옛날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앉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get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 시제 불일치이기 때문에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겠습니다가 아니라 앉았습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맞겠죠. 6번 볼게요.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어떤 방법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채식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오해를 이제 바로잡기 위한 인식 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1번 올바른 채식주의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7번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문장 성분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성분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문장 성분은, 중졸 단계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고졸 단계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고, 게다가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한 회차에 다뤄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문장 성분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놓으면은 뭐 시라든지 아니면 문법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 틀린 선택지를 고르는 구별력을 조금 더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부속성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없어도 되는 애들. 그래서 수식하는 말들을 보통 부속성분이라고 하고,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성분은 무엇이냐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해서 필수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주성분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문장에서 꼭 쓰여야 되는 아이들인데요.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가 다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보통 맨 앞, 중간, 맨 뒤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1강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복습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그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 즉 부속성분이나 독립성분 없이 얘네들로만 구성된 애들을 골라주면 돼요. 이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독립성분이죠. 감탄어예요. 독립성분이죠. 이하. 감탄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는 백화점을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는이 붙었죠. 문장 맨 앞에 오면서 는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될 거고요. 백화점을, 문장 중간에 오면서 을이 붙었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로 끝나면서 맨 뒤에 오고 문장에서 주체의 서술이 되는 것, 즉 행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주성분으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운동장에는 공만이 남아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 여기는 뭐 주성분이 맞지만 쓸쓸하다는 표현은 굳이 없어도 돼요. 선생님 격조사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세요. 쓰레기를 치웠을 때 문장의 의미가 통하는지를 보면은 운동장에는 공만이 남아있었다 이래도 어때요?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도 굳이 없어도 되는 부속성분이죠. 그래서 주성분으로만 쓰여진 거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피동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그 지난 회차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전미사를 이용한 전미피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 아이들을 어간과 어미 사이에 붙여서 그 피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 되다, 어치다 이런 서술어를 붙여주게 되면은 피동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미사는 한 글자짜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짧은 피동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기니까 긴 피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 이제 맞게 쓰였는데 얘를 보시면 쓰여집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얘가 원래 기본 형태가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기본형은 쓰다입니다. 쓰다, 그죠? 쓰다인데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전미사 이를 이미 붙였어요. 그래서 쓰이다만 해도, 쓰이다라고만 해도 피동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욕심을 부려서 어지다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어지다를 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랑 어가 합쳐져요. 그죠? 그래서 이 어가 합쳐지면 여가 돼요. 그 다음에 지다. 자, 그런데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비읍니다를
비읍니다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쓰여집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쓰다라는 그 어간에 이라는 전미사를 넣었고, 그 다음에 어지다, 이 긴피동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비읍니다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 어를 합치니까 여, 그 다음에 지다죠? 지. 근데 상대방을 높일 거니까 비읍니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비읍니다. 쓰여집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얘와 얘가 과도하게 이중피동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인데 4번은 애초에 피동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 볼게요. 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고요. 역설법을 이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순되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고, 이번에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지, 3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보면 될 거고, 청유형은 뭐라 그랬죠? 뭐뭐 자로 끝나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11번 이거는 이제 읽고 가야겠죠. 시를 읽을 때 시는 함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설명 보기를 주게 되면 이걸 읽었을 때 대충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시겠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그 헌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려 했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이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자유당이,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에 속해 있던 이 자유당이 4.4.5입을 통해 개헌을 했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이 나빠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저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지워야겠죠. 그죠? 그리고 눈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의인화도 어느 정도는 맞겠다. 그지? 그럼 2번, 3번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뭐뭐 하자라는 표현, 청유형 표현이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4번도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건 1번이겠다. 정답 1번이고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보자 이거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즉, 이 가래를 뱉어내겠다는 건, 가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자는 것, 즉 시인 보고 젊은이들 보고 기침을 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부당하게 이제 부정 선거를 통해서 이 개헌을 했는데, 그죠? 개헌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여론을 갖다가 탄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자는 의미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눈은 어떤 존재? 계속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고 또 계속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젊은 시인은 뭘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은 하나의 삶의 지향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되겠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를 뱉고 기침을 하자는 걸로 봐서는 맞서 싸우자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한다고 하면 침묵하라고 하겠지 기침이나 가래를 뱉으라고 하진 않았겠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2, 13, 14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김수영의 눈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렸어요. 선생님 책에 김수영 눈이라는 시가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전 회차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맥락을 설명드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참여시라고 한다.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강규라든지 김재하라든지 김수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뭔가 이제 서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떤 그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볼게요. 달밤이라는 소설이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자, 나는 수건에게 돈 3원을 빌려주었다. 이거는 수치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건의 아내는 수건이 싫어서 도망쳤다. 왜 도망쳤는지를 보면 될 거고, 수건은 포도를 훔쳤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수건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죠. 볼 거고요. 13번,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 그러면 기억의 앞, 뒤를 보면 되겠죠? 14번, 수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그에게, 그러니까 수건이에게 돈 3원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읽었던 빌려주었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수건이가 참외 장사 할 테니까 3원 달라고 했겠네.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래, 잘 되면은 갚고, 망하면 그냥 갚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별로 돌려받을 기대를 하고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주고 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왜 참외를 두고 갔는지 그 뒤에 나올 거야. 그죠?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의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참외를 왜 갖다 놨는지도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외를 갖다 두고 나서 그 여름 동안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다. 자, 여기 보시면 맥락을 봤을 때 참외 장사 하려고 3원을 나한테 빌려갔잖아, 수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돈은 남지 못하면, 즉 성공하지 못하면 안 돌려줘도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참외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안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참외를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다. 즉 별로 이렇게 이득을 보진 못했다. 즉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약간 껄끄러웠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13번에 이 이유는 뭐겠어요, 그죠? 장사가 잘 안 돼서 나를 보기 껄끄러우니까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가지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놀라워. 왜?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하면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어. 왜 달아났냐?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달아났다, 도망쳤는데 여기 아까 선택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아내가 수건이 싫어서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가 밑줄 친 거에는 자기네끼리는 뭐가 좋았대? 금술이 괜찮았대죠. 그럼 아내가 싫어서 도망친 건 아니야. 그러면 아내가 왜 도망쳤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가 약간 못 살게 굴어서 아내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가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거를 볼 수가 있죠.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여기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이 14번 문제를 볼 건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다음에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이렇게 얘기했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도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그러니까 훔쳐온 거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줬대요.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어떻게 먹었대. 아껴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건이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돈까지 빌려주고. 그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 포도를 아껴 먹었다가 되겠죠. 3번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15, 16, 17 심청 볼게요. 고전 소설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1번에 특정 인물을 해학적으로 풍자한다. 근데 이제 풍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청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딸의 어떤 효심을 드러내는 작품이죠. 그래서 뭐 풍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도 않고 인당수에 이제 제물로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뭔가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인데, 판소리 자체가 뭐예요? 그 대사와 그다음에 노래가 합쳐져 있는 그런 그 복합 문학이죠. 판소리는 원래 안일이 이제 말하는, 이야기하는 대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은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부분은 당연히 리듬감이 느껴질 것이고, 안일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사가 약간 느껴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창 부분이 있고, 이거를 아예 이제 소설로 각색한 거기 때문에, 이초에 이 창 부분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리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엉뚱한 내용이고요. 16번 A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그러니까 A 부분을 보면 될 거예요. 그죠? 17번 기억에 대한 이해. 왜 그랬는지 앞뒤를 또 보면 되겠죠. 볼게요.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여 내가 날 죽이고 가지 못,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너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당수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애군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 생사를 때가 이제 정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어떻게 한탄한들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심청이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되는데, 심청이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쩔 수 없음을 말한다. 어쩌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을 보면 돼요. 바로. 동네에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산이 찡그린대요. 이거는 약간 의인적인 표현이 되겠죠.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
강물 소리가 흐느끼고 휘늘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잿빛을 잃은 듯하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늘어졌고 고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여기 보시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통일감을 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들,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이 흐느낀데, 그죠? 의인한 거 맞고요. 문장을 연쇄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연쇄적으로라는 거는 계속 연속해서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쉼표, 그죠? 쉼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연쇄적인 것도 맞는 거고. 근데 비현실적인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군가나 이런 토끼정 같은 거는 애초에 그 배경이 어디예요? 그 바다 밑에는 용궁이죠. 이런 게 비현실적인 공간인데 여기는 비현실적인 공간이란 부분은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인간 세상인 거지.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란 표현이 없었으면 얘도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강물이 찡그린다, 청산이 뭐 찡그린다, 강물이 흐느낀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약간 비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고전 시가 한 번 더 볼게요. 고대 가요 한번 실어봤고요. 이것도 지난 회차 때 풀었죠. 그죠? 정읍사라는 거고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먼저 이제 가정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방언, 사투리 부분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적 문물을 등장시켜서 괴리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뭐 아예 안 맞는 거겠지.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요소를 삽입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를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봐요. 달아, 높이굼 도도샤. 그러니까 달 보고 어떻게 높이 올라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기야 머리곤 비치오시라. 그러니까 많이 이제 비춰달라는 거예요.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저제 너러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데려올세라. 그러니까 이게 행상의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이제 기다리면서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진대를 데려올시라 이렇게 뭐냐면 위험한 곳을 갈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남편이 진대를 이제 들어갈까봐,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위기에 처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이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라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내용이죠. 20번, 21번, 22번 이제 문제 풀어드릴게요. 윗글의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독서 방법에 대한 건지, 그다음에 고전을 읽기 위한 독서 방법에 대한 건지, 글의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한 건지, 음미하며 읽는 독서 방법을 알려주는 글인 건지를 보면 되겠죠. 21번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핵심 부분 밑줄 치고 갈게요. 음독은 소리내어 글을 읽는 방법이다. 음독이라는 말에 밑줄 쳐주고, 2번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속독과 제독 중에 택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정독은 글의 세부 내용을 따져가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묵독은 다 같이 읽을 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거니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가장 마지막 또는 가장 처음에 풀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번, 그 다음 21번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글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글의 화제는 뭘까? 글의 읽기 목적에 따른 방법이 되겠죠. 왜? 글을 잘 읽으려면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 골라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읽기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으로 나뉜다. 음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음독은 소리내어서 글을 읽는 방법이다. 일치하죠. 그럼 얘 지워야 되겠지. 다음에 묵독은 글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방법이다.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읽기 방법으로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한대요? 혼자 글을 읽을 때 묵독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묵독은 언제? 혼자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아까 여기 4번을 보시면 묵독은 다 같이 읽을 때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는 혼자 읽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리을 한번 볼게요. 아까 기억은 뭐였냐면 방법이었어요. 방법. 리을은 속도죠. 기억은 방법. 그 다음에 리을은 속도. 그 다음에 디귿은 대강. 대강. 그 다음에 리을은 파악. 그러면 사전적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설명한 걸 고르면 되겠죠.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 맞겠죠? 그 다음에 속도,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 맞겠죠? 대강, 남을 대신하여 강의나 강연을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강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그냥 대략, 대충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파악, 확실하게 이해해서 안다. 맞아요. 마지막 23, 24,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3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한자 성어를 이용했다. 자, 그럼 한자 성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얘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라서 볼 필요가 없는 선택지예요. 그러면 한자 성어가 있는지를 봤을 때 쭉 이렇게 올라가서 한자 성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언문일치라는 한자 성어가 나와요. 그죠? 아, 그러면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 성어를 이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한자 성어 찾았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24번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즉 글의 관례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그럼 1번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가며 읽는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을 확인해가며 읽는다. 근데 어떤 게 제시됐대? 역사. 그러면 그걸 봐야 되겠죠? 2번에 글의 운율. 운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고. 수치로 표현된 자료, 뭔가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인물들의 상호작용, 인물이란 표현이 나오면 보통 소설이나 극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소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을 정답을 골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사 문제니까 접속부사는 앞뒤 문장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23번은 가볍게 풀었고요. 읽어보면서 이제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즉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 글의 관례적 특성을 고르면 되고 글의 관례를 딱 골랐으면 바로 어디 가면 돼요?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불과 100년 전에 고종 황제가 모든 법령과 칙령은 국문으로 기록하라는 칙령을 내린 이후부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언제? 고종 황제 나오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죠?
이 칙령은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한 중대한 선언이자 명령으로 지식인층, 지배층, 귀족층이 한글을 사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야말로 언문일치, 말하는 그대로를 글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지요. 국문연구소에서 주시경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말의 뜻을 연구하고 어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결국 우리말 연구의 모든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즉 1900년대 초반에 우리의 역사, 어떤 거에 관련된 역사? 한글에 관련된 역사를 이제 서술한 글이 되겠구나.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제시된 글의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면서, 즉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우리 24번에는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엉뚱한 거고요. 우리 풀었으니까 25번만 풀면 되겠다. 그죠?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제는 일본어를 국어,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구별하여 부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되 일본어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어를 혼용할 수 있게 했으나 1939년부터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모든 언어 생활을 일본어로 하는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말은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가의 앞부분을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국어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말이 어떻게 될 뻔했다? 소멸될 위기를 겪게 됐다. 즉 소멸될 뻔했다. 즉 한국어가 어떻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소멸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살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죠. 내용이 뒤집히죠. 역접 관련된 접속부사 골라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애들 골라줘야 되겠네. 그러면 25번에는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죠.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 말은 소멸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다. 그죠? 내용은 뒤집었잖아요. 그죠? 위기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내기 전에 지난 회차에 6번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11회차 해설. 그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품사 중에 용언이라는 품사가 있어요. 용언이라는 품사가 있는데 이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일컬어서 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언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작,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 말 중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일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라고 불러주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는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를 얘기하는 아이들이고 기본적으로 기본형 어미가 다로 끝나요. 이런 아이들을 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가지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하나는 접사예요. 명사형. 접사. 파생명사 접사라고 하고 명사 파생 접사라고도 해요. 근데 이 파생 접사랑 그 다음에 전성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 어미이기 때문에 명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품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품사까지 바꿔버리는 애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을 하고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시로 들었던 예시가 튀기다라는 아이가 있었죠. 자,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튀기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 용언이에요. 근데 용언 중에서도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얘가 앞에 있는 건 어간이고 뒤에 있는 걸 어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미는 뭐가 된다 그러지? 활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활용이 된다는 건 이 어미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튀기고, 튀기니, 튀기며,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튀기다를 튀기고, 튀기니, 튀기며 이런 식으로 어미는 많아요. 그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바뀐다고 해서 용언적인 특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용언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명사형 전성어미나 명사 그 파생접사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명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얘네는 용언인데 동사나 형용사, 즉 동사인데 명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이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명사적인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품사 자체는 용언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얘는 붙어서 아예 명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튀김을 튀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붙었죠. 근데 조사는 어디에만 붙을 수 있다? 명사, 그러니까 즉 체언에만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얘가 붙었다는 건 얘는 명사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애초에 품사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서술하고 있죠. 튀김을 튀김이라고 해서 행동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서술어, 즉 용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 파생점미사가 붙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사가 아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용언으로서의 어떤 품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튀기에 다를 떼고 튀기고 튀기니 튀기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를 떼버리고 뭐를 붙인 거냐 하면은 미음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미음이 지금 자음이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간 게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김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명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튀김을 튀김의 이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돼버리면 아예 동사였던 애가 명사로, 즉 동사였던 애가 명사로 품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사까지 붙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 강의, 그러니까 즉 13강 강의에 이제 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1강 강의 그 밑에다가 시간표 따가지고 여기다가 달아놨으니까 여기 걸로 이제 설명을 조금 참고해달라, 보충 설명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 거니까 꼭 요거는 같이 참고를 해서 이제 11강 내용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